초대석. 서로 다른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고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 레인보우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언 30여 년 반평생을 이민자들과 함께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으로 또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청장과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제주 한라대 이민정책연구원장으로 계신 김도근 특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자칭 대한민국 K-이민정책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는 제주 한라대학교 김도경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3년 전인가요? 이렇게 처음 방송 출연하시고 그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3년 전에 방송 출연할 때는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근무할 때였고요. 네네.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떠난 지도 이미 3년이 됐네요. 그 이후에 이민 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전도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 근무지가 제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죠? 제주에 네. 있는 제주 한라대학교에 이민정책 연구원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원장을 맡아서 한국형 이민정책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피할 수 없게 또 코로나가 다가왔고 그렇죠. 모든 활동이 힘들었고 손발이 막혀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뭐 서울과 제주를 왕복하면서 네네. 언론기고 또 방송 출연을 통해서 뭐 일반인들과 인구와 이민 문제 등에 대해서 네.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네네.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간 뭐 신문 또 유튜브 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동포나 외국인 또 출입국 정책들과 관련된 견해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정권의 어떤 동포에 대한 정책 또 외국인 출입국 정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좋아하는 칭찬하는 소리보다도 이 비판하는 소리가 이게 귀에 쏙쏙 잘 꽂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물론 잘하는 점도 찾아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지만은 네네. 제 눈에는 안 좋은 게 많이 보여서 먼저 비판하는 목소리를 참 많이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좀 했었고 네네. 이 우리 정부 초기에는 저는 한마디로 이민 정책의 참 최적기 뭐 골든 타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이게 원래 이민 정책이라든지 정부 조직이라든지 이민청 같은 문제요. 네네. 이런 거는 정부 초기에 좀 해야 되거든요. 아,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할 때 네. 정부가 바뀔 때 정권이 바뀔 때 그때 모든 그 그림이 그려지고 특히 정부 조직 같은 경우는 정권 중반이나 말기에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이런 좋은 기회를 좀 살리지 못하고 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정도로 제가 비판을 하고요. 네네. 좀 실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현재는 우리나라 이민 정책에서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데가 법무부예요. 그렇죠. 그럼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들이 이민 정책을 다 쉬쉬했어요. 이게 내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네. 법무부의 DNA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규제와 질서를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규제와 질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부서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개방을 한다, 통합을 한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DNA가 안 맞죠. 아, 이게 좀 상반된 그런 면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역대 장관들은 그걸 내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 스타 장관이 한 명 나왔죠. 네, 스타 장관이 나오면서 처음부터 네. 이민 정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하겠다. 네, 뭐 이민청을 세우겠다. 이민청을 세우겠다. 네. 이걸 장관이 먼저 치고 나오니까 네. 깜짝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야 이번에는 뭔가 이 획기적인 정책이나 획기적인 조직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1년 반이 지났는데 네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네네. 마무리가 안 되고. 점수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장관 제 중에는 개인적인 점수는 좋았지만은 이민정책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또 그런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저는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여러 이제 정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네, 말씀드리는 게 또 영주 자격자의 어떤 그 지방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권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당연히 4월 네. 많은 관심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아셔야 돼요. 영주 자격자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참정권은 없습니다. 네. 지방선거에만 있는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이나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선진적인 국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민을 가는 나라였지 이민을 오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글로벌 무대 네. 이게 세계 시장에 나가면은 한국형 이민 정책이 이런 겁니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뭐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배운다 해서 계속 다른 나라를 가서 배우죠. 특히 네. 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호주 이런 나라를 가서 많은 제도를 배워서 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글로벌 무대에서 그래도 한국이 이민 정책 좀 제대로 하네라고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난민 정책이고요. 난민 정책. 하나가 영주권자의 참정권 문제입니다. 지방선거 참정권 문제인데 난민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어요. 독자적인 난민법. 독자적인 난민법. 그러니까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난민 제도가 잘 정비됐고 이런 건 또 별개의 문제고 운영상의 문제고 법 체계적으로 우리는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하면은 유럽 사람들이나 저기 호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야, 한국이 이민을 하는 줄 모르는 나라인데 어떻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을까? 일본도 없어요. 다른 나라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먼저 그 난민법을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영주 자격자의 참정권. 이 영주 자격자의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별로 없어요. 굉장히 이미 선진국에서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정하는 이런 나라에서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는 영주 자격자들에게 대해서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그 나라 이민 정책 좀 하는 나라네 라고 이게 세계적인 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사실은 그 두 제도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정치인들이 이걸 조금 곡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상호주의를 적용을 해야 된다. 혹은 우리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건 상당히 좀 고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수법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이게 문제점이 사실 있다 그러면은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뭐 제도도 바꿔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선거제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든지 이게 우리 뭐 민의가 왜곡될 정도라든지 사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이 영주 자격자 숫자도 굉장히 작아요. 한 5, 6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정도에서 투표권도 영주 자격자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5년 이상 살아야 돼요. 5년 이상. 5년이 지나야 영주 자격을 가지고도 5년 지나야 겨우 투표권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15,000명. 아주 미미한 숫자 정도가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 정도가 뭐 지역을 뭐 흔든다, 민의를 뭐 그걸 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도적으로 잘못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 그러면은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아직 이게 뭐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주 시급하거나 이걸 당장 바꿔야 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생각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아직은 저는 참정권을 뭐 빼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정권을 이게 더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유도를 하는 게 더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좀 이주민이죠. 지금 국민으로서의 투표권을 참석하는 게 아니고 주민으로서 지역 선거입니다. 주민은 맞거든요. 지방세 냅니다. 주민세 냅니다. 세금을 내는 외국인이라도 자기가 주민세를 내면은 그 주민 자격으로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맞는데 굉장히 지금 참여율이 저조하죠. 오히려 저는 그 참여율을 조금 더 높이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계속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방문 취업이 동포를 이제 재외 동포 체류 자격으로 전환하고 어떤 일관성 있는 국내 체류 동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교수님 계속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이렇게 제가 이민 정책이 사실은 옛날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이민 정책이라는 말을 대놓고 간판을 걸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많이 쓰는 게 외국 인력 정책이라니 뭐 유학생 정책이라니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결혼 이민자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거나 제일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게 동포 정책. 그렇죠. 동포 정책이에요. 동포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체류 외국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 중에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거든요. 지금 한 80만, 90만 정도 될 겁니다. 한 3분의 1은 훨씬 좀 넘거든요. 그럼 그 숫자가 일단 많아요. 그러면 이 숫자도 많고 이 동포 정책은 이민 정책하고 또 분리해서 또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일단 국적이 외국 국적이잖아요. 그렇죠. 국적을 그 나라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든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 국적인데 이게 제일 문제가 출신국에 따라서 이게 내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동포냐,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는 동포냐,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동포냐,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는 동포냐에 따라서 정책이 처우가 달라진다. 정책이 달라진다. 이러면은 동포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일관성 문제가 좀 차이가 있군요. 일관성 문제도 있고 차별 문제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까지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파생돼서 나왔던 게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문 취업 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외 동포 비자.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동포 출신국에 따른 동포들의 처우에 대해서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습니다. 왜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해결을 처음에는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기본 기조에 깔린 거는 우리 국민 일자리 보호입니다. 무턱대고 동포들이 확 밀려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우리 국민들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방을 하겠다라는 게 기조였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2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포가 아니라 아예 사람이 없어서 일반 외국인한테도 인력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지금 시급한 상황이 생겼으면은 동포를 굳이 차별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럼 그건 사실 명분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그 명분이 없어지고 실리도 없어졌는데 약간의 반중 감정이 있어요. 동포들 중에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소위 말하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중국 동포들이거든요. 그럼 중국 동포들에 대한 감정이 뭐에 나타나는 이 국가에 대한 감정이 동포에 대한 감정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친미 성향이 떨어졌을 때는 미국 동포들에 대해서 우호적이고요. 친중 성향이 좋았을 때는 중국 동포들한테 우호적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친중이 아니고 반중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동포 정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국 동포니까 동포 정책을 조금 개선하거나 통합을 한다 그러면은 이 혜택이 중국 동포한테 간다. 그럼 이게 나 중국 싫은데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크게 저는 작용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함부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감정 또는 이게 우리가 정서라는 거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 국민은 국가는 국가 정서가 있고 국민은 국민 정서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고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공무원이니까 그런 정서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현재 이제 제주 한라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이민과 관련한 지속적인 이제 연구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이민 정책 그런 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뽑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상적인 이민 정책은 지구상에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단적으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으면 어떤 사회든지 어떤 국가든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국가나 사회가 있을까요?
이민 정책이 제일 좋은 거는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네. 순수하게 단일 민족으로 아. 스스로 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고 네. 섞이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좋겠죠.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동네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오는 게 별로 네. 아는 사람이면 괜찮죠. 모르는 사람이. 네, 그렇겠네요. 옛날 우리 마을에 네.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네. 유목민들이 네네. 낯선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네. 옆 동네에서 하다못해 옆 동네에서 이사라가 오더라도 저 뭐하다가 온 사람이지 어떤 사람일까 하고 경계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데 네네. 혹은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한데 이런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환영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일자리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고 농촌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사람이 없어도 우리 내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네네. 그게 안 되는 경우라 그러면은 외부에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받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 그렇죠. 오면은 네. 환영일 것이고 예를 네네네. 들어서 그 중에서 범죄자가 있다든지 네. 옆 동네에서 그러면 사고 치고 조금, 뭐 네. 오는 사람이라든지 네. 도망친 사람이라든지 야반 도주에 오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받으면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민 정책은 딱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안 받으면 제일 좋지만은 네네.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국익에 맞는 사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골라서 데리고 와서 최종적인 마지막 퍼즐은 우리가 어울려서 잘 살아야 돼요. 내 이웃이 돼야 되고 내 가족이 돼야 되고 심지어는 내 국민이 돼야 되고 네네. 이렇게 어울려서 잘 살면은 이게 이민 정책이 제일 이상적으로 성공한 나라인데 네네. 이렇게 성공한 나라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인간의 본성상 본능상 네네네.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 문제점을 줄여나가고 네네. 국가에 도움이 되게끔 해서 성공한 나라를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민 강국이라 그럽니다. 네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캐나다, 네네네. 뭐 호주 정도 네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이제 뭐 지금 뭐 대학에서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뭐 코로나 때 좀 주춤하고 좀 떨어졌지만 지금 이제 뭐 18만, 20만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많은 학생들은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가 막상 하려고 그러면 없어요. 아르바이트 자기가 이제 뭐 비자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런 그 젊은 친구들 학생들을 위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자페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좀 더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고향에 가지 않고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익혔던 학습 또는 어떤 기술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 정책의 핵심입니다. 네. 유학생. 예. 유학생은 이민자를 받아 아까 저기 제가 필요한 국가에 필요한 사람, 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 국익 네. 우선에 네. 외부인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네.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고 이민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사람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은 받을 수 있고요. 네. 새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블랙리스트를 쫙 걸어가지고 공항에 발도 못 디디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민 정책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제일 1번 순위로 정하는 것이 유학생이에요. 왜 유학생?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강국이든지 이민 선진국이든지 이민에서 성공한 나라든지 실패한 모든 나라를 봤을 때 네네. 유학생은 누구나 다 탐내는 존재예요. 젊잖아요. 네네네.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오기 전에 준비를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문화 네. 그리고 한국에 이미 능숙해졌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잘 살 수가 있지. 네. 아무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한국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네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네네. 그냥 한국에 오면 돈 많이 번다더라 네네.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온 사람들하고 네.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유학생은 이민 정책에서는 보물이라 그럽니다. 아. 이 보물을 잘 활용을 하면은 네네네. 그 나라가 이민 정책이든지 또 이게 또 선순환으로 또 유학이 또 강해지는 나라가 됩니다. 이민이 강한 나라는 유학이 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네네. 미국이겠죠. 네네네. 미국의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학생들도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네네네. 미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마치고 거기서 우수인재가 됐을 때는
미국으로 자연스럽게 이민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빨아들입니다. 그렇죠. 안 돌려보내. 네네. 안 돌려보내려고 그러고 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아, 인센티브를.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지금 PD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사실은 못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일자리는 그 친구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사실은 널렸어요. 매칭의 문제는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네네네. 약간만 눈높이를 낮추거나 네. 아니면은 각도를 달리하면은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년에 우리가 16만 명씩 올해 16만입니다. 네. 16만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겠다고. 그렇죠. 예. 그 외국인 근로자 받아들이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전부 다 단순 노무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E9. 숙련 분야도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숙련 분야도 예. 있고요. 지금은 서비스 분야도 들어요. 호텔도 들어가요. 네. 요식업도 들어가고요. 네네. 그러면은 심지어는 가사 근로자까지 지금 앉아 그렇죠.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네. 분야로 부족한 일자리, 네. 외국인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한테 이 문호를 지금 여태까지 안 열어준 거예요. 아, 유학생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비자를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를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언어와 또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를 많이 이해했는데 잘 우리 사회 안으로 이렇게 끄집어서 좀 더 우리 사회의 어떤 파워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한 면도 있지만은 외국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왠지 불안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조금 이렇게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좋은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게 필수적이고요. 네네. 제일 시급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민 정책 중에서 저는 제일 1번 순위를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유학생들은 지금 사다리 수준으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유학하고 있는 어학연수생까지 합쳐가지고 한 20만 정도, 그렇죠. 20만 정도 예, 되고 예.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를 2027년까지 30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한다고 했죠. 예. 이 20만 30만이 그렇게 사실은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숫자는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형태의 비자 시스템이나 이민 정책이 들어가면은 네. 이 사람들이 유학생이 지금 아이러니한 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요. 고용허가제 정도만큼의 네. 유학을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무단 이탈하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조금씩 이게 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되냐 그러면 이게 사다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사다리가 튼튼한 사다리 정도가 아니고 저는 고속도로를 요구합니다. 아, 이게 고속도로. 고속도로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톨게이트 한 몇 군데만 넣어주고요. 네. 기본적인 톨게이트 한국어 토픽 몇 학점 이상, 네.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학점 몇 학점 이상, 네. 그리고 한국에서 필요하는 그 기능 일정한 기능 이상 이 정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업장을 찾아서 고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됐대. 거기에서 한국인보다도 아주 저임금이 아닌 분야 네네. 이 정도 뭐 지혜나 한 70% 정도면 잡으면 될 겁니다. 예. 이 정도 되는 걸로 일자리가 싹 풀린다 그러면은 네. 이 정도만 통과하면은 톨게이트 문 열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프리패스로 해서 그냥 하이패스로 그냥 고속도로 쭉 다닐 수 있게끔 네네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얘들이 샛길로 빠지거나 지방도로로 빠지거나 네. 갓길로 빠질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우려를 줬거든요. 예. 이 길을 우리는 이 빵빵하게 넓은 고속도로 8차선 10차선 고속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이 톨게이트 딱 막아놓고 지금 얘들을 자꾸 지금 이거 샛길로 지금 빠지게끔 만들고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 K 이민 정책 제가 네. 뭐 저 혼자서 이야기한다 네네. 하고는 있지만 이 K 네. 이민 정책의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을 치워서 이 친구들이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에도 굉장한 도움이 되고 네네. 또 우리가 어차피 받아야 될 인구 부족이나 인력 부족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네네. 이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자. 아. 그러면은 대학의 경쟁력이 또 높아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 친구들이 또 외국에 있는 친구들 한국에 가면은 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예. 좋은 일자리가 연결된다. 그럼요. 예.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네. 그럼 한국 교육의 질이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있습니다. 유학생에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 대학들이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지방 대학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분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찾아오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좀 더 이런 그 아까 말씀 이제 학문 끝난 다음에 직업까지 정주까지 이렇게까지 예, 좀 촘촘한 정책이 좀 필요하자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뭐 우리 그 가사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잖아요. 지금 한편으로는 이제 뭐 정부에서는 우리 현장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결할까 노력을 하다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좀 많이 그런 분들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몇 군데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네. 언론기구도 그때 뭐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했는데 네. 어디 당의 국회의원 한 분께서 사실은 그 문제를 좀 공론화를 했고요. 네네. 그 전에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께서 먼저 그걸 국무회의에서 먼저 한번 언급을 했어요. 네. 그 뒤로 그냥 조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게 묻어져 있는데 국회의원께서 한 분이 그냥 그걸 입법화하겠다고 네. 나오면서 그냥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민정책 전문가에서 사실은 그 가사 근로자 논의가 이민정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좀 폄훼라기보다는 뭐 별로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뜬금없이 나온 뜬금없이 나온 부분이 있고 네. 전혀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거 분명히 예견된 실패다. 그렇게 하는데도 그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혹은 어떤 포퓰리즘의 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의혹의 눈길도 있었는데요. 네네.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가사 근로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 없으면 외국 사람 데려와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네네. 언론에 동의하는데 사실은 저는 가사 근로자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 간병인 요양보호사예요. 그렇죠. 예, 이쪽이 더 시급한 게 있고 네. 그리고 지방이 소멸하고 있어요. 예. 인구가 절벽입니다. 네. 가사 근로자들에 들어가는 일자리 분야는 거의 다 대도시의 2인 가구 네. 이런 분들의 들어가는 부분이고 네. 더 외국인이 사실은 그쪽에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네네. 더 시급한 분야 간병인. 요양보호사들이나 네. 간병인이나 지방의 요양병원에서는 그 간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간병살인이라는 네. 용어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더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다도 가사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애 봐줄 사람, 청소해 줄 사람을 찾으면은 오히려 한국 여성들이 애를 더 많이 낳는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발전이 된 거예요. 네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받아들여서 출산율 높였다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더 또 심각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요. 임금을 또 차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100만 원 정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보다도 굉장히 낮은.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네네.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제 고용허가제로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단순 노무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데 고용허가제 최저임금 적용됩니다. 그럼 한 달에 250만 원 받는데 그렇죠. 아니 너는 가사근로로 일을 하면서 너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줄게. 물론 당장 자기 나라에서보다는 많이 받으니까 들어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럼 들어와서 보면은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고 네. 자기들도 네트워킹이 있고 다른 거 다 보이는데 여기 옆에 가서 일을 하면 250만 원 받는데 내가 여기서 가사 근로도 쉬운 일도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100만 원 받고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그림이 도저히 안 맞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조금 들어갔나 싶긴 한데 서울시하고 네. 고용부에서는 계속해서 시범실시는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필리핀 가사 근로자 100명을 데려오기로 했어요. 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노했어요. 아이고. 필리핀에서조차도 안 맞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네. 노 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하고 알아보니 또 필리핀하고 재협상하니 해가지고 지금 재협상 중인데 뭐 또 올해 또 1, 4분기 중으로 또 데리고 오겠다고는 합니다. 많은 그거는 이민정책에서 갈 길은 아니다. 그렇군요.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정책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 그렇죠. 또 후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후순위에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 전에 좀 더 이민 정책 전문가들과의 어떤 그런 뭐 간담회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자주 열어서 좀 고견을 이렇게 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 부분 가사 근로자 부분은 그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안타깝고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가지 얻은 게 있다 그러면은
논의를 할 수 있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좀 예. 뭐 소위 말하면 노이즈 마케팅으로서는 성공을 했죠. 노이즈 네네. 마케팅은 됐겠지만은 예. 현실성은 없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필요는 한데 이게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사 근로자를 데리고 오는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시범 실시하겠다는 것은 고용허가제입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고용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고용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관리하겠다 그러는데 가사 근로자는 근무 장소가 집입니다. 집. 아파트거나 주택이거든요. 예.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요? 그 관리할 수가 어려운 없는 점이 내용입니다. 할 많겠습니다. 수가 없죠. 이 사생활 영역도 있고요. 네네네. 어떤 가정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애만 봐주세요. 자, 우리 집에서는 애 봐주고 빨래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집에서는 애 봐주고 빨래해 주고 청소해 주세요. 하나 더하기 예. 하나 더하기. 예. 우리 집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집에 노인네 한 분이 있는데 노인네 저기 식사만 잘 챙겨 주세요. 그것만. 네네. 요구가 천차만별입니다. 네. 이게 그 고용허가제라는 거는요. 제조업에 기본적으로 단순 노무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매뉴얼대로 딱딱 앉아서 제품을 찍어내는 그런 생산 근로자들이 들어가는 데는 고용허가제가 맞아요. 그건 매뉴얼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가정집에 가사 근로자, 가사 도우미, 가사 보조인 네. 뭐 명칭이 뭐든지 간에 네. 이런 사람을 국가가 관리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매칭해 가지고 해준다는 거는 그걸 하는 나라도 없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교수님, 네. 이 국가가 주도하는 고용허가제 방식이 아닌 네. 민간 주도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네요. 네네. 교수님. 네네. 이제 어느새 이제 1월 이제 마지막 주말인데요. 2024년 한 해 어떤 우리 이제 연구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연구는 이민 정책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발전된 나라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노하우도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논문을 찾아보거나 뭐 다른 해외 사례를 공부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 연구보다는 우리나라는 이게 연구보다는 활동 쪽에 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민정책 활동 전문가가 없습니다. 거의.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종교적인 종교단체라든지 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또 쉼터를 운영을 하거나 약자를 보호해주거나 이런 쪽은 있는데 정책에 대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정책 활동을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현장과 이론을 접목을 한 실질적인 정책 이런 정책을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또 결국은 이렇게 또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다 보면은 또 정치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정치적인 활동으로 또 이렇게 또 귀결이 되거든요. 결국은 정치하고 분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침 올해 이제 또 총선도 있고 그렇죠. 이 정치에서 이 좀 이슈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사실 이게 좀 표가 안 되면은 안 다루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선거도 있는 해이기도 하니까 좀 정치적인 활동, 이런 좀 정책적인 활동에 대해서 많은 좀 홍보라든지 좀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현장을 전부 이렇게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활동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리고요. 초대석 마무리하면서 혹시 또 뭐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뭐 제가 소개 말씀할 때 제가 자칭 이민정책 전도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셨죠? 사실 대한민국 미래 생존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심한 말로는 집단 자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소멸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암만 새로운 정책이 이번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성공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지만 성공한다고 해도 20년 뒤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민정책입니다. 이민정책을 빼고 대한민국 미래 생존 전략을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여요. 아직은 우리는 이민을 가는 나라였지 이민을 오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세상이 바뀌었고 이 트렌드가 바뀌었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슴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모든 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우리 무지개 가족처럼 다 따뜻하게 품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민 정책이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대한민국은 밝고 희망이 찬다.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자, 끝으로 듣고 싶은 음악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청취자와 함께 제가 사전에 이야기 듣기는 두 곡을 뭐 한번 생각을 했는데 한 곡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곡 다는 안 들려주실 거죠? 네네. 사실 두 곡을 생각을 했는데 한 곡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민자들을 좀 위해서 노래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도 우리 국민들도 한 30년 동안 응원가로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네,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 때 이 노래 듣고 힘을 많이 냈고요. 네네네. 저도 좀 힘들 때 이 노래 들으면 막 힘이 막 솟구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살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민자들, 외국인들, 또 결혼 이민자들, 또 모든 가족들과 같이 한번 듣고 싶은데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 네. 우리는 많이 힘을 냈는데요. 네네. 우리 이민자들도 이 노래를 듣고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 이 가사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도 그건 연습일 뿐이다. 지금 힘들고 외로운 모든 이민자들 남의 나라에서 이 추운 겨울에 어려운 시절 보내시는 이민자들 이 노래 듣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신청해 주신 곡 감사의 선물로 전해드리면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초대석 시간은요. 누구보다도 이민자들을 사랑하신 분이죠.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청장과 또 한국외국 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제주 한라대 이민정책연구원장으로 계신 이민정책 전문가 김도균 한라대 특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